자, 뭐 한번 이거 보시긴 보셨나요? 내용을? 이 앞에 가시면은 이게 출제 경향이라고 이게 도표 있죠? 거기 도표 보시면은 그 1편에 총론이라고 있잖아요. 총론을 보시면 평균은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총론은 평균 한 3문항에서 4문항. 근데 평균 3문항 나와요. 거기 명시한 대로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의의는 그 26회 하고 28회 때 그죠? 경련으로 한번 나오고 나오는 빈도가 거의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개념하고 분류는 빠진 적이 없잖아요. 예. 특성도 한 번 정도 빼놓고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속성하고 활동하고 현상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론에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5문항 정도 나오죠. 경기 변동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수용급 이론을 4개를 주든 아니면 개를 5개를 주든 어쨌든 간에 한 5문항 정도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론에 가게 되면 시장하고 입지미 공간 구조론이 있죠. 그러면 입지미 공간 구조론이 나와도 하나를 더 나오죠. 그 안에서 지대로는 거의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정책론을 가게 되면 지난 한 4년 사이에 보게 되면 평균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6개씩. 그러니까 내용을 또 정리 잘 해야 되고 투자론을 보시게 되면 7개에서 9개까지 나오죠. 그리고 금융론 관계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문항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이용은 출제 빈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수업할 때 이용은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대신에 거기 보시면은 관리하고 개발하고 마케팅이 있으면 자 관리하고 마케팅에서는 그걸 한 문항 정도씩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개발론은 평균적으로 2개에서 많이 나오면은 4개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개발론이 나와도 하나는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간평에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6개 정도 5개에서 6개 사이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몇 문항씩 나온다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또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또 별표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범주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무난하게 점수는 딸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6시험 맞아가지고 그죠? 이 바닥을 뜨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그죠?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죠? 왜냐면 한차 이거 이 오후 수업에 듣는 거야? 어? 시간이 되는 거야? 어. 다 빼다는 게 무슨 소리? 일정을 다 빼갖고 그 남친이 열심히 응원해 주는 모양이네. 참 그래. 그렇다 보고 저처럼 이거 듣는 거야? 여기만 대표로 듣는 거야? 1시간만 듣고 가려고? 왜 또 1시간만 듣고 가는 거야? 알바 때문에 또 뭐라고 말리지도 못하겠고 참 그래? 그럼 1시간 들으면 이거 총론밖에 안 되잖아. 이거 2시간 뒤에 가야지 경제론을 할 텐데 한 번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 일단 18페이지 가보세요. 총론을 가시게 되면 나중에 문항을 잘 비교를 하시면 돼요. 기출에서 어떤 거를 주로 쓰는지를 1번에 가면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2번에 가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제목이 유사하잖아요. 그죠? 예,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2번에 가면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거하고 2번 문제의 4번 지문을 가면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되어 있죠.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거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양반이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배열만 조금 달리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2번 문제 1번을 가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에 속한다? 응용과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 1번 문제는 4번에 가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학문의 성격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응용과학, 종합과학,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몇 가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부동산학의 성격 몇 가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 부동산학을 몇 가지 있냐고 물어보면 일단 몇 가지를 대면 돼요. 네 가지 됐는데 선생님 반응이 없으면 이거 5가지 있잖아요. 이거 5가지. 네 가지 아니면 5가지라니까요. 일단 그래야지 범주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해하기 힘드실까 봐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고 요거 사자 줬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에? 그럼 여자 이름이고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럼 남녀가 만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제목 잘라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시험상에서 주로 쓰는 게 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거 2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응용과학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과학? 종합과학. 그렇죠? 그러면 학문을 갖다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누면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뭐만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응용과학은 요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응용과학이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인 거예요. 저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원리나 이론을 도출해서 그게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을 무슨 과학이다? 부동산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의 원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관점도 있어야 되고 공간 배치에 따른 기술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문제를 풀 때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결정 방법을 의사결정 접근 방법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아시죠? 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거기 1번 문제 가면 5번 지문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게 되면은 3번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나오죠. 예, 요거 2가지 접근 방법에서는 그거 2가지 정도 알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학문적인 성격 정도 구별하시면 되고요. 3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활동은 실상 출제 빈도는 거의 없어요. 이것도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3번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그랬을 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속성에서?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 같은 거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 있었냐면 이런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재로 첫 수업 돌아갈 때 이게 우리 기본서에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이걸 추려서 설명해 드렸다고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 그다음에 접근 방법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별도로.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게 요거 공간활동 요 정도. 그죠? 요거는 이제 묶어서 가면 되죠.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일반인들에서 다뤄주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격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직업윤리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 직업윤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조직윤리하고 공중윤리. 그죠? 그러니까 조직윤리라는 거는 동업자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중개업자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가게 되면 중개사 친목단체가 있어요. 근데 친목단체에서 내규를 정해놓고 있죠. 현재 중개업자들이 일요일날 영업해야 하네요. 영업 안 하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자체 내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 쉬기로 정한 거예요? 일요일날 쉬기로 정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는 매주 월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간에서도 친목단체를 설정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 중개사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점포를 내면 안 되고 우리 기존 회원의 점포를 피를 주고 인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배를 하면은 공동중개에서 배제시키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무리하게 피를 주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영업을 하는 동안에 내가 들어갔던 피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는 단초가 되죠. 법에서 정한 수수료만 받아갖고는 충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웃돈을 요구한다든가, 그죠? 예, 이제 그런 식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공중윤리는 기억하시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중간에 매개해 주는 사람이 중개업자죠. 윤리의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공중윤리예요.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매도자는 비싸게 팔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불합리하게 거래 가격을 높여버리면 주변 부동산 시세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왜 부녀의 입김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녀애들이 가격 담합을 조장해서 단지 앞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죠. 우리 단지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4억 이하로 거래하면은 물건 안 줄 줄 알아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무슨 윤리? 그게 공중윤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인 및 대물 활동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부동산 시장에 가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얘네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뭐가 움직여요? 에? 권리가 움직이죠, 권리.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건은 물리적 실체인 토지와 건물이 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필요하다? 임장 활동. 그럼 임장 활동을 뭐로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런 게 임장 활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항상 이런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은 요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1번 기역에 보면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몇 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해요. 3차원. 그러면 일단 기역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역이 안 들어가 있는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번호가 두 개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니은을 갔더니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했으니까 얘 틀렸을 거 아니에요. 공중윤리라는 거는 다 윤리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답은 2번이 되죠.
그러니까 박스 문제 이렇게 기역, 니은, 배열이 나온 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같은 배열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숙달이 되셔서 1번 기역 지문을 하나 풀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번호가 2개로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5개를 놓고 선택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시간이 더 빠르죠. 네, 그런 식의 배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음의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활동을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물리적 실체로서의 토지와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왜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선생들이 문제 내면 여기서 낼 게 별로 없어요. 저희도 문제 내봐서 알지만. 그리고 결국 냈던 데서 조금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경제에 들어가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죠? 이게 풀어서. 그래서 뭐든지 간에 개선이 돼서 경제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투자를 풀 때도 또 웬만한 건 계산은 안 하더라도 웬만한 것도 자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비용 지출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낸 그 어떤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솔직히 오후 시간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누가 나를 이 바닥으로 내몰았을까? 그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온 거예요. 내 발로.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카드를 줄 때부터 그 주는 그 순간에 다시 걷어들여서 잠깐 생각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은 참 편할 텐데. 근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바닥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또 못 나가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해설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응용과학하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 있죠. 예, 고관계를 해설을 조금 참고하시면 20페이지 있죠. 예, 20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3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건데 표준산업 분류상에서는요. 우리가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비스업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이렇게. 여기서 요게 신설이 된 거예요. 뭐가? 자문이라는 게 요게 개정이 되면서 요게 작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얘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관리업 있죠. 예, 관리업에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또 참고로 보시면 표준산업분류 위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5페이지 가면 거기 해설에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근데 임대 및 공급업에 가시면 임대업이 있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가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죠. 근데 여기 관련 서비스업에 가면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주거용, 비주거용 뭐가 없어요.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2개라고요.
예?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가 없다고요. 기타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거용 관리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무슨 관리? 아파트 관리. 비주거용의 대표적인 게 뭐? 그게 사무실 관리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자문 및 감정 평가업에 가죠. 그러면 여기 보면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요 대리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투자 자문이 있죠. 예, 요게 포함된 거니까 요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를 내준 거예요. 그냥. 예? 구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되냐면 23페이지 조금 아까 갔던 데 있죠. 자, 거기 가시면 5번 있잖아요. 5번 문제가 표준산업 분류상의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을 때 가만히 보시면 1번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죠. 그러면 그게 아파트 관리고 5번에. 그 다음에 2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그게 사무용 건물 관리니까. 그럼 남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요건 사업시설 유지 관리업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 그러니까 요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을 맞추게끔 해준 거죠. 요거 그냥 지문으로 뽑아내 준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얘네들이 또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오지선다가 되죠. 예, 다음 중에서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에 관리 및 뭐 이런 자문 평가업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오전달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은 여기는 정리가 되는 걸로 봐요. 예, 뭐 그 이상은 많이 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초관계에서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개념하고 분류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개념하고 분류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개념은 매년 한 문항 정도씩은 나와요. 분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여기 수업 들어가면은 부동산 개념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요. 개념은 몇 가지로. 에? 우리가 복합 개념 아시죠? 복합 개념 하면은 뭐 얘기해요? 법경기 3가지. 기술적, 경제적. 자, 여기서 다시 또 기술적 개념 몇 가지 있어요? 약간 모르면 몇 가지? 몇 가지부터 출발하면 돼요? 4가지. 에? 4가지 뭐 있어요? 이렇게 해줬잖아요. 공자가 바라본 경치 그래가지고 공이 뭐다? 공간, 이거 자연, 얘는 환경, 얘는 위치.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준이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인데 4가지 불러봤는데 선생님 반응이 없으면 몇 가지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5가지 있다니까. 얘는 5가지. 우리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거.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 한다고? 소비한다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요. 이것만 구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종류만 구별하면. 얘는 그 이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것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6번에 보시면 자 1번 지문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돼 있죠. 이거 등장시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쭉 가면은 5번 지문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생산 요소이자 또는 뭐로? 소비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문제 8번 먼저 가보세요. 자, 8번을 가시면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3번에 가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24페이지. 찾으셨어요? 24페이지.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후 수업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둘둘씩 앉아주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여분이 여행을 떠났다가 누가 갑자기 와 하고 웃으면은 잠깐 깨서 돌아오거든요. 예. 돌아오는데 칠판을 봤을 때 아까 저쪽에다가 요로가 쓴 걸 보고 떠났던 거예요.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뭔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당황하죠.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24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라고 알려준, 이게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 8번에 3번에 가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자 경치인데 거기 뭐 생산 요소, 자산이 들어갔다는 거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간단하게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거기다 그 밑에 9번 문제를 보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주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답이 4번이잖아요. 이거 보고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요거는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알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목 이상의 것은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리죠. 법률적 개념 아시죠? 그럼 얘는 협의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얘를 뭐라고도? 얘를 또 뭐라고도? 민법상.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자 23페이지 6번 문제 있죠. 앞 페이지로 오도록해서 6번 봐보세요. 6번의 2번 지문을 보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문제 8번 보잖아요.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같은 양반이 낸 거죠. 2번 지문에다 한 번은 좁은 의미 한 번은 이 민법상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도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많이 여러 가지 유형어를 바꿔서 내기가 힘들어요. 결국 자기가 냈던 것도 있죠. 검증된 문제니까 거기 안에서 표현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 배열을 바꿔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은 참 잘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아니 자 그다음에 여기 광희의 부동산 있죠. 광희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을 합해요? 준 또는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준지대라고 배우셨죠. 예,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요 엄밀히 말하면 요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게 아닌데 얘 준에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수한 동산들이에요. 그죠? 얘네도 별개의 등기, 등론,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고 있죠. 예, 그거를 갖추게 된 것은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상에서 뭐로 평가해야 돼,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아시죠? 걔들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광수, 공수, 영수, 삼형제 다 무슨 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드렸잖아요. 예, 20톤 이상짜리니까. 이 중에서 왜 평가 방법이 하나만 다르다고 그랬죠? 얘만 다르잖아요. 얘만 거래세, 나머지는 뭐? 원가법. 작년 문제가 뭐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거잖아요. 이거 거래세라 비교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보고 맞추게끔 주는 거죠. 배열을.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번 문제에 3번 지문을 가면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6번에 3번 지문. 그 다음에 뒤로 가면 8번에 4번 지문을 가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한번 쓰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다시 언젠가 이 표현들은 재활용이 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죠? 아, 그리고 참 그것도 말씀 안 드렸네. 이거 오후 수업하면요.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요. 뭐 그냥 가기는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뭐 이해가 좀 됐는지 간단하게 문항수를 짧게 해서라도 봐야겠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해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거를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험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대기 상태에 있어요. 걔들이 저녁마다 연락이 와요. 언제 내보내줄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할 때 내보내야 되니까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지금 문항에 대한 부분이요. 적은 거는 단원으로 비교하게 되면 문제가 몇 개가 없는 기출문제인데 몇 개가 없고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문제가 그래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쓱 봐서 야 이거는 정리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문항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또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저기 뭐죠? 문제를 드릴 때는 답하고 해설은 별지로 해서 저기다 따로 붙이라고 그럴 테니까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그죠? 나중에 거기 있는 답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그런 걸로 뒤에 답지하고 해설지 드리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풀다가 유혹을 받거든요. 뒤에를 봐야지 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분류를 할 때요. 수업할 때 우리가 제목을 토지 분류 얘기 안 하고 부동산 분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근래 이 부동산 분류를 보면 양쪽 다 출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우리가 토지 분류할 때 자,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에 대한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드렸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이 법률상에서는 몇 개의 지목? 28개 지목인데 요 중에서 요거 2가지만 구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국어하고 뭐하고? 유지. 예, 요거 2가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거든요. 왜냐하면 28개 지목을 학교에서 다 물어보진 않아요.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상에서는 일단 먼저 상대적인 애들이 있죠. 서로 성격이 좀 상반되는 애들 있잖아요. 구별되는 애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들을 물어볼 때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후보지하고 이행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맹지, 대지, 그 다음에 휴한지, 유휴지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근래 등장했더니 누구냐면 포락지, 그 다음에 소지 이런 애들이 또 단독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지금 현재 구별을 할 수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요 정도가 정리가 되면 문제 풀 때 별 지장이 없는데 여기 후보지하고 뭐가 있어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이죠. 이 뭔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단어 구성은 안 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옆 사람에게 누가 후보지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후보지란 하면서 얘기가 쫙 나와주면 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대답이 안 되고 그게 말이지 그게 그거 있잖아 왜 그렇게 해서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왜 그 지방이 내려가면 왜 거시기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농지 지역 안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써요? 농지 지역 안에서는 밭으로 쓰거나 논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여기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농지 지역에서 뭐로 바뀐다는 얘기는 택지 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뀐다고 봐야겠죠. 그렇잖아요. 뭐를 지을 수 있는. 여기 가면은 주거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업 그다음에 뭐로? 공업지역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후보지. 그러니까 얘는 지역 간에 전환되는 거예요. 지역 간에. 얘는 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잖아요. 그죠? 농지 지역이라고 있는데 농지 지역은 어떤 용도로 애들이 있냐 그러면 밭으로 쓰거나 논으로 쓰거나 과수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지역 안에 세분화된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걸 이행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지역 내 얘는 지역 간에 그것만 잘 구별하셔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 문제 가시면은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가면은 박스 있죠. 예, 박스에 가시면 자, 네 번째 줄에 B 다음에 29페이지죠. 10번에. 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후보지라고 그래야 돼요. 지역 내에서 그죠?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예, 그거를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30페이지 가서 문제 13번 가보세요. 13번에 가면은 박스 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다시 후보지라고 등장하죠.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즉 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페이지 넘기셔서 34페이지에 14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14번 문제의 4번 지문에 가면 다시 또 후보지 등장하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표현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역 상호 간인데 지역 내에서 나오면 틀리겠죠. 네, 그걸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표현이 익숙해가지고요. 문장을 탁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가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으실 때 지문 이렇게 하나 있을 때마다 이렇게 두 번씩 읽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밑줄 쳐가면서 꼼꼼하게 두 번씩 읽으시고 밑으로 내려가 이러면은 나중에 한 25번 가면은 40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법에 가면 또 지문 더 길잖아요. 그걸 또 세 번씩 주추면서 읽으면은 그거는 15번 넘기기도 힘든 거예요. 그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기도 전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뭔가 이제 한참 탄력보다 갖고 줄치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자 5분 전입니다 이런다고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주 등장한 애들은 계속 자주 등장해요. 예. 어쩌다 한번 등장한 애들은 그런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자주 등장한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필지하고 획지 있죠? 예. 이 중에서 토지의 등기자 등록 단위가 되는 건 뭐예요?
예, 필지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획지는 뭐를 구분하게 한 거예요? 획지는 이건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거죠. 감정평가상에서. 여기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 로타리에 있는 요 토지들은 이 토지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비싸겠잖아요. 역세권에 있는 토지니까. 이렇게 묶어서 판단하는 게 뭐다? 획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어서 평가할 때 걔들을 뭐라고 그런다? 획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하나의 필지를 이룰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의 획지,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또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본 거잖아요. 네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공장 부지를 이룰 수도 있죠. 네, 하나의 필지인데 주거와 상업으로, 그죠?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법지하고 빈지가 있으면요, 경제적 실익이 있는 건 어느 땅이에요? 네, 빈지가 이게 바닷가를 얘기하니까, 네, 바닷가 토지는 우리가 해수욕장 이런 거 설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맹지 대지 중에서 건축법상의 제약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고 정상 획지에 비해서는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애가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럼 맹지죠. 예, 얘는 좁은 도로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휴한자가 유유지는 구분하는 요령 알려드렸죠.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애고, 실휴자가 뒤로 들어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그죠? 낮이하고 건부지는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포락지는 뭐를 포락지라고 그래요? 원래 논밭이었는데 비가 와서 침수돼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애들을 뭐 포락지. 소지는 뭐를 소지라고 그래요? 이 소자가 힐소자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깨끗한 토지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탁 나왔을 때. 그러면 배열을 줬을 때 29페이지에 10번 같이 주는 경우는요, 요거는 순서에 거기에서 맞출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는 낮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택지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용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간에, 지역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지역 내 그러면 뭐가 된다? 이행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을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해 준 거고요. 11번 문제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 리은, 딕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예, 요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기역에 보면 낮이는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했죠. 걔들이 뭐예요? 걔들이 공지잖아요. 그러면 기역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순간에 1번, 2번, 3번이 답이 안 되죠. 기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니은을 봤더니 부지 아시죠? 이게 바닥부자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부지라고 그랬죠.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있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도 제공이 되니까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니은은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답이 4번이죠. 그 순간에. 기억은 답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디귿이 들어가면 디귿은 마지막은 니은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요령인 거죠. 그러니까 1분 안에 푸는 그 요령이라는 거를 그걸 꼭 인식하셔서 나머지 확인하시면은 맹지는 맞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면 토지의 등록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하는데 후보지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뭐 이런 식의 배열이죠.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면 먼저 13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죠. 앞에 문제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옳은 게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니까 휴한지가 되어 있으니까 걔는 틀리겠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뭐라 한다? 맹지, 걔는 맞고.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 등께 다니는 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개념에서 이렇게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천천히 알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동영상 보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임지지역, 농지지역,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잖아요. 그리고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 그러면은 올바른 건 모두 몇 개 돼요? 맹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후보지 맞을 거 아니에요. 법지 맞을 거 아니에요. 3개잖아요. 3개.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이렇게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지 숙달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장을 읽을 때 여기에서 틀린 거를 주더라 그러면 거기가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숙달이 많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가는 건부지하고 나지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토지 가격이 비싼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최이호 이용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고층의 오피스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포스코 쌍둥이 빌딩서부터 고층의 오피스들이 즐비해요. 그죠? 그럴 때 여기 만약에 A지라는 땅이 있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B라는 땅이 있는데 B라는 땅은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도 토지 가치가 10억이고 얘도 가치가 10억일 때 매수자는 얘를 살 때는 10억을 그냥 주고 살 거예요. 그죠? 얘는 사면은 바로 무슨 이용이 가능해요? 최이호 이용이 가능하죠. 근데 얘를 살 때는 매수자는 10억을 다 주려 하질 않을 거란 얘기죠. 여기서 뭐를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철거비를 빼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되잖아요. 그죠? 네, 이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수업 시간에 건부감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거기 12번 문제 보시면 거기 1번하고 2번 지문이 있죠. 12번 문제. 그거는 나지의 개념을 분리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문장이었던 거예요. 나지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인데 그걸 1번과 2번 지문으로 분리시켜 준 거죠. 네. 그래 놓고 거기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이호 이용에 적합하지 못할 때 나지에 비해서 최이호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4번에 가시게 되면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보면은 부지 또 등장하죠. 도로부지, 하천부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부지. 그 다음에 의외로 맹지 자주 들어오죠. 근데 맹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못한 한 필지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맹지.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틀린 것 하게 됐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5번에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밑에 15번 문제 있죠. 요거는 몇 회 때 나온 거예요? 26회 때.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28회니까 작년 문제죠. 근데 15번 문제 보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뭐냐? 이게 답이 포락지였잖아요.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문제 지문으로 배열로 깔아주고 다시 포락지를 답으로 유도한 거죠. 이게 갑자기 안 나오던 애가 있죠. 용어상에서 한번 등장을 하면은 걔는 또 한번 재활용 한번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웬만한 거 다 썼어요. 또 쓸 게 없어요. 28회까지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맷만 달리해서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은 데미지가 크죠.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한 게 9월 달이 되면 여기를 자꾸 틀려요. 이쪽을. 그 여기를 왜 틀리냐면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를 안 봐요. 버린다고요. 이제 이건 내가 자신 있어. 그리고 경제나 투자나 다른 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그때 뭐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저게 막 이러면서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저기 그 16번 같은 문제는 이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게 지목에서 그때 한번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요게 지금 문제가 나온 게 그 19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한때 17회, 18회, 19회 이럴 때 지목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가 약간의 위트를 발휘한 거예요. 지목에 해당하는 것 있죠. 예, 그 중에 땅지 안 들어간 애만 답이에요. 제방이. 일단 거기 있는 저수지, 유유지, 선화지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유유지, 선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토지 용어상에. 지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유도하려고 그 회심으로 넣는 게 뭐냐면 사찰용지인 거야. 종교용지지 사찰용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를 강하게 믿으신 분은 사찰용지? 그래,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분들이 틀리는 거죠. 이거 그때 당시에 수험생분이 그 양반이 이게 몰랐대요. 예, 몰랐는데 이렇게 봤더니 1번만 빼고는 다 땅지가 있더래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1번을 찍었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 따르들 때가 있어요. 그게 들어갔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찰용지가 답이 아니라 종교용지라고요. 종교용지. 답이 1번인데 제방. 네, 1번. 해당하는 경우 1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4번을 사찰용지로 놓은 거는 원래는 종교용지인데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찰용지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교회용지라고 쓰면은 좀 이상하니까 무슨 용지라고 사찰용지라고 쓴 거예요. 사찰용지라고. 제가 아는 저기 다른 학원의 그 원장님도 독실한 이 불교 신자예요. 그 이제 5월 달이 되면 4월 초파일 있잖아요. 그 대부분 빨간 날이면 주에 합반하거든요. 물어봤어요. 주에 합반인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날은 쉬어야죠.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쉬는 걸로 낙찰을 본 거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학원 들어가면 초입서부터 불경 그 독경 스님의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는 과정에서 출발을 하니까 참.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17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8번 있고 그다음에 뒤에 19번, 20번까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18번에 가면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이제는 요 주택의 분류도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가구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중. 그 다음에 뭐 여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룸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중은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이 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속아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이 층수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공동주택에 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무슨 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다세대. 그리고 이제 기숙사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 소유죠. 그러니까 그 집마다 다 소유권이 다 따로따로 부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도 다가 들어가고 얘도 다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구별하는 거는 요렇게 해드렸죠. 기억하나요? 아니 요렇게 따면 요 사람 이름 나오죠. 요런 이름을 갖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은퇴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 대학교 출신이다라고. 원래는 이 반대 라이벌 대학교 출신인데
다가 있으니까 구별하는 기준으로 요 세 들어간 걸로 구별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그 제목만 갖고 들어가면은 18번 문제가 풀리는 거죠. 거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다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데 자, 그럼 18번의 답을 다중을 줬잖아요. 이게 21회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넘기셔서 19번 문제를 가시면 자,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여기 답이 4번이에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걔를 답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20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개동으로 쓰이는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렇죠?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고시원 얘기하는 거죠.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 그러면 지금 에? 이게 고시원 같은 데를 가면요. 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룸이 있고 없는 룸도 있어요. 근데 취사는 공동 취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 취사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중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표현을 좀 순화해서 다중주택 그러고 가로 열고 고시원 등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좀 빠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다가구 같으면은 이제 원룸이라고 표시해 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중을 기초로 줬을 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그렇죠. 이제 4월이죠. 예, 조만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이. 예, 거기서 원론이나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출제가 돼요. 원론이.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상호 크로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학 원론이 이번에 2번째 치르는 시험이에요. 2회. 근데 중개사는 이번에 29번째 치르는 시험인데 출제 요인이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는 걔네도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계산 문제 나와요. 걔네 똑같이.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올려준 거,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는 걔네가 여기서 냈어요.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인가를 출제를 했어요. 상반기. 그래서 하반기 여러분 시험에는 다중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줘요. 이렇게 해도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접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4월 달 정도가 되면 끝으로 이제 법 개정이 또 한번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법 조문을 다 뒤져가지고 혹시 바뀐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 알려줘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복습만 좀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은 주택도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문제로 다 줄 거예요. 문제로 박스 처리해서 이게 무슨 주택을 지칭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문제로 물어봐주면 몇 번 풀다 보면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굳이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 일단은 제목만 알아두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기출에서 나오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논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셔서 그 문제 17번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옳은 거. 17번 문제. 찾았나요? 1번 지문에 가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국어라고 그러겠죠. 유지가 아니라. 그래서 국어하고 유지가 근래 들어오고 있어요. 그 걔네들은 제가 볼 때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박스 처리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공시법에서 물어볼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예, 학계론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난이도란 얘기죠. 그리고 3번 지문에 가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행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후보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이게 좀 의외인 게 뭐냐면 이번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답으로 줬는데 2차까지 같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라도 조금 상식이 있으시면은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은 이게 또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다 알아야 되냐면 2차 있잖아요. 거기 4번에 나오는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했을 때 이건 준주택을 얘기를 하잖아요. 4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준주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가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서 지정하는 것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차 과목인 공법에 대한 것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개론만 배워갖고는 풀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17번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게 또 항의가 빗발쳤다는 얘기죠. 네가 와서 풀어봐라 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갖고 조금 더 간결하게 바뀌기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또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요거 정도 여기서 제가 뭐 뺐냐면 공간하고 기숙사 뺐잖아요. 얘들은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럼 나와서 바꿔주는 거는 요 정도에서 바꿔주는데 지금 얘는 쓸 만큼 썼잖아요. 다중을 더 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에서 다중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출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요 중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내기가 뭐 할 거예요.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으로 딱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립 아니면 뭐 다세대 요걸 기준으로 해서만 정리 조금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가면 부동산 특성 나와 있어요. 여기는 중요 특성만 위주로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하실 거고. 그리고 요거 오후에 수업하실 때는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